제 이름은 서분옥입니다. 올해 72이고 전북 군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스스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굴 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선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제 입으로 한 번은 말해두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루는 관절이 아파 의자에 앉아 김치를 버무립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살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늙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하나입니다. 아들 정우. 그리고 정우의 아내 며느리 윤혜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길래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누군가를 악당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쉬워지지만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너무 예의가 바른 쪽이었죠. 계산이 빠른 사람 특유의 흠 잡히지 않는 예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가족이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도 제 편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를 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판단을 조금 미뤄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선택이 복수였는지 정리였는지는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늦은 것도 아니었고 직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우 표정이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판단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혜진이를 만난 날도 기억합니다. 과하지 않게 웃고 말끝마다 어머님을 붙였고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예의라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예의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일 수도 있다는 걸 장사를 하며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저는 물러났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신혼집도 형식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해라. 그 말을 2번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 번은 정우에게, 한 번은 혜진이 앞에서.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때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신혼집 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묻길래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도와줄 수는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때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담되시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 보기 좋은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물러났습니다. 그게 2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보다 말을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생각을 드러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거짓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 말 속에 어떤 전제가 숨어 있는지는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말이 아직은 따뜻하게 들리던 시기였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바쁘게 사는 게 요즘 부부의 방식이라고들 하니까요. 연락이 뜸해도 얼굴을 자주 못 봐도 저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이 다가왔을 때 혜진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정우를 통해서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쪽에서 간단히 할게. 그 말 속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삼킴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축하만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언제 내려올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 잘 챙겨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가까워질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혜진이는 제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100일 잔치는 저희끼리 조용히 하려고요. 어머님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혜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아이한테도 좀 그 뒤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장 하나는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옆에 있었겠죠. 아니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저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고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은 김치 양념에 담갔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모욕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큰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손주, 이미 끝난 뒤에야 알게 되는 가족 모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해진 결정들, 명절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도, 병원에 갔다는 소식도 늘 결과만 전달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했어요. 그 문장이 자주 붙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서운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참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먼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제 자리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장 정리부터 했습니다. 아들 결혼 전후로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현금으로 준 건 날짜를 적어두고 계좌이체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집 문제로 상담했던 부동산 명함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라고 했던 혜진이의 말을 들은 날도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했고 증여 이야기가 나왔던 통화는 스피커로 받고 혼자 다시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잠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접으면 분노도 줄어든다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중간에 있었습니다. 아니, 중간에 있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줘. 그 말은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동의는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만 했습니다. 언젠가 올 선택의 순간을 위해서. 그때는 아직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게 월세 계약을 갱신하러 부동산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일부 이전하신 건 증여로 처리하신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 이름이 적힌 메모와 함께 제가 도와준 돈이 이미 부모 지원금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따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서류 누가 그렇게 정리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들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잖아요. 그 문장이었습니다. 길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도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계약서, 메모, 통장 사본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증여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권리가 된다는 말, 그리고 아직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언을 수정했고 지원금 성격으로 나간 돈은 모두 차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우에게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 각자 책임지고 살자. 혜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문장 사이에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뒤이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감정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는 울지 않았고 대신 바빴습니다. 말 사이사이에 조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요. 형식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 말들은 모두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 정우는 그제야 화를 냈고 혜진이는 그제야 표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남은 건 제 것이었고 감정적으로 남은 건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계산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죠. 저는 그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조는 이미 저쪽에 불리하게 짜여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이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를 꺾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이후로 조용히 살고 있다. 가게는 여전히 새벽에 열고 김치는 여전히 내가 담근다. 달라진 게 있다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이제는 다르다. 울리면 받고 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거리다. 사람들은 묻는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보고 싶다. 하지만 보고 싶다는 감정이 나를 다시 어떤 관계 안으로 밀어 넣을 권리는 없다. 나는 벌을 내린 적이 없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했을 뿐이다. 가족이라는 말로 당연해진 권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사랑은 나눌 수 있어도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 존중은 요구할 수 없고 선택될 뿐이다. 그걸 모른 채 살기에는 나는 이미 너무 늙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산다. 서분옥이라는 개인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고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이름일지도 모른다.